소린 잘 되세요? 좋은데 역시 양속이 편하니까 좋습니다. 아주. 자, 마지막 시간은 조금 좀 길 수 있어요. 시간이 45분은 아니고 45분을 끄면은 1시간을 더 해야 돼요. 길게 하는 게 나아요? 그냥 4시간 하는 게 나아요? 그죠? 길게 한 1시간 반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죠? 1시간 반 아니고. 자, 이제 471페이지의 취득의 시기인데, 자, 11가지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물건 소재지관할 시군구에다가 내가 스스로 신고한다. 2건 이상 취득한다 하더라도 뭐 합쳐 신고할 필요식은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신고할 때 내가 이게 유상인지 무상인지 원시인지에 따라서 세율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명확한 거는 간단하지만 조금 애매한 것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좀 쓰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의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취득의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며칠까지 신고 납부할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취득 시기가 중요해요. 취득의 시기도 중요하고 나중에 양도세 때는 양도 시기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유상승계 취득 보시게 되면은 뭔가를 줬다는 얘기죠. 돈을.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땅을 산다고 한번 해볼게요. 계약금 주면 취득한 거예요? 아니죠. 중도금 주면요. 아니죠. 잔금 주면. 오케이. 맞아요. 잔금이래요. 잔금일입니다. 자,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에 있어 취득 시기는 아직까지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금만 줬네? 그러면 잔금 주면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시라. 저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했는데요?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중에 등기 뭐 1년 있다 하면 그때 낼 거니? 아니다. 잔금 주면은 취득한 걸로 볼 테니까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취득세는 뭐라고 했어요? 욕심이 많은 세금이다 보니까 가급적 빨리 거두려고 하고 가급적 많이 거두려고 하고 모든 취득에 대해서 다 거두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잔금일은 만약에 11월 11일 오늘이라고 할게요. 근데 성격이 급해서 죄송한데 제가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잔금은 내가 분명히 드릴 테니까 이전 등기 좀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해줬어요. 그러면 11월 11일일까 아니면 등기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등기. 그렇죠. 등기입니다. 자, 결국은 둘 중에 무슨 날이다? 이거는 빠른 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잔금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잔금을 아직 다 건너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를 먼저 쳤다 내 이름으로. 그러면 그때 또 취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죠? 이제 안 괜찮은 게 하나 나옵니다. 그렇죠? 자, 잔금일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대개 이제 유상승계니까 매매계약이겠죠. 매매계약일 때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일도 있고 매매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일 말고 내가 실제로 잔금을 준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가끔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일을 쓸 건지 계약서에 아니면은 이제 사실상 잔금일을 쓸 건지 요게 이제 좀 중요한 걸로 대두가 돼요. 자, 그럼 원칙적으로는 이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이죠. 우리 항상 무슨 과세? 실질과세. 계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잔금을 준 게 그게 이제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계약서에 보니까 계약서에는 잔금일이 11월 11일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죠. 근데 어떤 할머니께서 그 다음 연도 2월 16일 날 오더니 이때 이제 내가 스스로 취득세를 신고하겠대요. 자, 이제 관할관청에서 봅니다. 저기 할머님 죄송한데 2월 16일 날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게 11월 11일인데 한 40일 지났는데 이건 좀 아니 40일이 아니라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해요. 나는 분명히 에듀윌 학원에서 사실상 잔금일이 잔금이라고 배웠어. 나는 잔금 1월 16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자, 난 30일 내에 온 거니까 나는 가산세 없는 거지 라고 해요. 잔금을 뭘로 주셨는데요? 현금으로 딱 줬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이걸 쓰고 싶어도 너무 많은 그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로 가겠다. 그냥 계약서상 잔금일로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 세금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근데? 실질과세 원칙으로 하지만 이걸 쓰고 싶어도 개인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간 거래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일을 씁니다. 이건. 자, 그러면은 사실상 잔금일을 쓰는 거는 야, 이거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사실상 잔금 준 날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겠다 싶은 거래들이 5가지가 나와요. 5가지가 나옵니다. 이 5가지는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도 아니로 무조건 아셔야 돼요. 자, 처음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을 한 경우에요. 국가.
여러분 그 계약서와는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내가 샀다. 그러면 사실상 잔금일이 언제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명확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나니까. 자, 두 번째는요. 수입이에요. 수입. 수입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우리 부동산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죠. 자, 그럼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중에서 수입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자동차, 그렇죠. 선박, 항공기, 기계 이런 것들은 수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입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잔금 준 날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또 공매를 통해서 취득을 하는 경우입니다. 공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언제가 잔금 지급일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 같지 않고 이거는 굉장히 공적인 장부를 통해서 사실상 잔금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날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또 판결문. 자,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는 법인 장부예요. 개인 장부 말고, 자, 얘는 법인 장부에 의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을 했다, 수입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 공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 판결문에 의한 경우, 법인 장부로서 명확하게 취득 가격이 드러나는 경우, 요거는 사실상 잔금일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국수 공판장. 자, 우리 공판장이 뭐죠? 공판장? 뭐 그런 거 파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뭘 팔아요? 국수 판다. 국수 공판장. 이 국수 공판장도 1년 내내 나올 겁니다. 1년 내내. 자, 원칙적으로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을 취득 시기로 본다. 취득 시기가 중요한 거는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점이 됩니다. 근데 잔금일이라고 하는 거는 두 종류가 있더라.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일이 있고 사실상 잔금일이 있는데 개인 간 거래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줬네 어쩌고 이 말을 따지기 너무 귀찮은 거예요. 아, 몰라, 그냥 계약서로 가 이거고, 여기 나와 있는 국수공판장 5가지 거래에 대해서는 이거는 계약서와 다르다 하더라도 정말로 사실상 잔금일을 밝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날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외울 수 있죠? 국수 공판장. 공판장은 공판장인데 국수파는 공판장, 국수 공판장. 자, 특이한 거 2가지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첫 번째. 자, 개인 간의 거래인데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아,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일을 써야 되는구나. 자, 잔금일이다라고 하는 게 2021년도 11월 하고서 찍고 있어요. 이거 뭔지 알죠? 잔금일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취득 시기를 잔금일로 가야 되는데 안 나와 있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계약일로 갑니다. 자, 계약 2021년도 9월 1일 날 계약을 했으면 이날로부터 며칠? 60일 지난 날을 잔금일로 봐요. 60일 지난 날을. 요게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 60일이냐 30일이냐 이거 가지고 장난을 좀 많이 합니다. 나중에 공부해 보시겠지만 30일, 60일, 3개월, 6개월, 3년, 5년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자, 요거 개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잔금일을 알아야만 해요. 왜? 취득일을 잔금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나와 있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 날을 그냥 잔금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자, 일단 여기까지 좀 볼게요. 자, 471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취득의 시기입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인데, 자, 먼저 이제 괄호 1번에 유상승계 취득, 자, 연부 취득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이제 연분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1번 원칙 볼게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기준이 되는 취득입니다. 자, A부터 E까지 나와 있죠. 국수공판장, 그죠? 국수공판장.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공매 방법, 그 다음에 뒤에 보시게 되면 판결문에 의한 거. 자, 그런데 단 이하의 밑줄 좀 치겠습니다. 단, 화해, 포기, 인납, 자백간주 여기에 의한 취득은 제외로 하겠습니다. 자, 판결문에 보시면 자, 화해, 포기, 자, 인납, 자백간주 얘네들은 제외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제3자가 땅땅땅 판결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화해나 포기 같은 건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자서를 만드는 겁니다. 포기 각서, 그 다음에 화해 조서 이런 것들. 그러면 지네끼리 하는 거는 제3자가 끼는 게 아닌데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문에는 화해, 포기, 인낙, 자백간주 얘네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도 1년 내내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화해, 포기, 인낙, 자백간주 이런 것들은 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에 보시면 이제 법인장부 됐고, 자, 밑에 우리 471페이지에 니은 보세요. 밑에 네 번째 줄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기준이 되는 거. 두 번째 줄에 밑줄 개인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잔금일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개인간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존내 맞네. 이거 너무 이제 막 복잡합니다. 에이 몰라. 그냥 계약상 잔금일. 자, 그 다음에 밑에도 좀 보세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며칠 거기 동그라미 60일 경과된 날을 취득일로 보겠습니다. 60일. 요거 오답으로 30일이라고 많이 나와요. 오답으로. 30일 아닙니다. 60일. 됐죠? 자, 그럼 이제 472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이제 우리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사례. 유상승계 취득에 대한 사례입니다.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고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일은 4월 30날이에요. 근데 진짜로 내가 잔금 준 거는 5월 10일 날 줬습니다. 그리고 이전 등기는 5월 15일 날 해온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국수 공판 장에 의한 취득 시기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잖아요. 자, 요거 사실상 잔금일이 언제예요? 5월 10일. 등기는 언제? 5월 15일.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5월 10일. 그렇죠. 하지만 개인 간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일 무시해버리고 계약상 잔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월 30날과 언제? 5월 15일. 그 두 개 중에 빠른 날이니까 4월 30날이 될 거예요. 오케이. 됐죠? 자, 근데 2번에 보시게 되면은 예외 볼게요. 등기 등록일 기준입니다. 위 동그라미 1에 의한 사실상 잔금 지급일 또는 계약상 잔금일보다 먼저 등기 쳤다. 그러면은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다 보니까 가급적 빨리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등기일이 취득 시기다. 둘 중에 빠른 날이에요. 자, 사례 볼게요. 1번 국수공판장에 의한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국수공판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즉 2번과 3번 중에 빠른 날이에요. 그럼 언제가 돼요? 4월 30날이 될 거고, 개인 간의 유상승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잔금일이 중요해요. 계약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니까 3번, 4번 중에 빠른 날이죠. 3번이 될 겁니다. 됐죠? 저는. 이렇게 근데 사례형까지 나온 적은 없고, 근데 요걸 물어보는 건 많이 나왔어요. 잔금을 이제 어떤 걸 쓰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계약상 잔금일이냐, 사실상 잔금일이냐. 근데 등기를 먼저 쳤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둘 중에 빠른 날이 되니까 등기일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번에 우리 연부 취득 보시게 되면 우리 아까 연부가 뭐였어요? 금액이 조금 크다 보니까 우리 연단위 할부라고 했습니다. 2년 이상 걸쳐서. 그때는 우리 잔금 시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부금 각각 지급할 때를 취득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원칙 보시게 되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잔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취득세를 5번, 6번 신고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부금 지급한 날. 다 똑같이 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 등록이 됐다. 그러면 등기 등록일로 하겠습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나머지 것들 중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은근히 많이 나와요. 자,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요거는 뭘로 안 보인다? 판결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요. 그렇죠. 자, 무상 보겠습니다. 무상. 이제 무상 승계는 일단 뭔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잔금이란 말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은 상속은 아버지 거 건물이었다가 내 걸로 옮겨오는데 원인 자체가 상속이네. 그럼 우리 상속 개시일이라고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 상속 개시일이 뭐냐면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에요. 상속 개시일. 취득이든 양도든 간에 무조건 취득 시기는 상속은 상속 개시일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10월 11일 오늘 돌아가셨는데 내 명의로 아직까지 이전 등기도 안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란 얘기예요. 뭐 이래요, 근데. 그죠? 그럼 얘는 등기 등록일과 비교하지 않을까요? 얘는 등기 등록이랑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옮겨오려면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수가 없거든요. 상속은 무조건 상속개시일이에요. 그래서 상속개시일. 여러분 점점 이제 아니 그럼 가만히 있어봐. 이거 하나씩 다 있는 거야? 예, 하나씩 다 있어요. 예. 하나씩 다 있어요. 이제까지 할 만 했는데 뭐야 왜 종류별로 다 있네? 종류 다 있어요 이게.
이거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되는데 요거 당장 어떻게 막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 1년에 거짓말 안 하고 토하도록 반복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나도 나중에 막 지겨워져. 또 써야 돼. 막 이렇게 막 지겨워져요. 그죠? 자, 두 번째 증여 볼게요. 자, 증여는요. 증여 계약일이라고 있습니다. 증여 계약일. 자, 얘는 증여 계약일과 등기일 중에서 둘 중에 빠른 날이에요. 증여 계약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요거는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게 나중에 요거는 양도소득세하고 둘 간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건 잘 보셔야 돼요. 증여는 증여 계약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하지만 상속은 등기일하고 비교하지 않고 언제나 상속 개시. 언제나 상속 개시. 자, 이혼 시의 재산분할입니다. 결국 요 얘기예요. 어느 부부가 건물이 두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 남편 명의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하면서 부인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내 명의로 바꿨으니까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이 뭐세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갖고 온 거예요. 자, 근데 요 때는요. 자, 무조건 요거는 그냥 등기 등록일이에요. 얘는 등기나 등록일이 됩니다. 우리 이혼 시에 재산 분할할 때도 재산 분할 계약서를 쓸까요, 안 쓸까요? 원래 씁니다. 원래 등기하려면 모든 원인 서류가 있어야 돼요. 매매 계약서가 있던 아니면 증여 계약서가 있던 무슨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재산 분할로 받아오는 경우에도 계약을 하기는 해요. 우리 근데 수원 법적상으로는 그냥 우리 이혼 시에 재산 분할할 때는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알콩달콩 이렇게 이건 자기가 좀 더 가져. 그래서 필요 없어. 자기가 써. 이러지 않거든요. 계약서 그냥 안 쓴다 생각하겠습니다. 이혼할 때는 꼴도 보기 싫어서 계약서 안 쓴다. 그래서 무조건 뭘로 간다? 등기일로 가겠다. 요 세 가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속은 등기일이랑 비교하지 않고 언제나 상속 개시일. 반대로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은 꼴도 보기 싫어서 계약서 안 쓴다. 그냥 등기 친날. 하지만 증여는 계약서를 쓴 날과 그러니까 쓴 날이 아니라 계약일이에요. 계약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까지 중요해요. 여기까지. 저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엔 여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시험 문제 내기 정말 좋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기를 물어본 문제가. 자, 473페이지가 이제 무상승계에 대한 게 나온 겁니다. 무상승계. 1번에 증여나 기부에 의한 경우 무상승계 취득 보겠습니다. 자, 1번 원칙 계약일. 자, 계약일 동그라미. 계약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근데 2번에 예외 보시면 계약일 전에 만약에 등기 등록이 됐네. 그런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로 하겠습니다. 결국 둘 중에 빠른 날입니다. 사례 보시면 부동산 증여 취득 원칙 볼게요. 그래서 증여 계약서를 쓴 날은 4월 1일. 자, 근데 5월 10일이 증여 계약일이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4월 1일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요. 아들아, 내가 이 땅 줄 테니까 너하고 나하고 증여 계약서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은 막 그냥 기분이 째져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래서 4월 1일자로 쓰는데 아버지 근데 언제 주실 건데요? 너한테 5월 10일 날 줄 거야. 이게 증여 계약이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결국 증여계약일은 무슨 날이다? D-Day. 아버지가 나한테 주기로 한 D-Day, 그거를 증여계약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이전 등기는 5월 15일 날 했어요. 자, 그럼 취득 시기는 언제가 돼요? 증여계약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니까 언제? 5월 10일. 그렇죠? 자, 근데 밑에 거 보시면 증여계약서는 4월 1일 날 아버지하고 둘이 썼는데 주기로 한 날은 언제냐면 5월 15일 날 주기로 한 겁니다. 한 달 반 있다가. 근데 아들이 아버지 근데 어차피 줄 건데 한 5일만 먼저 주시면 안 돼요? 나 대출 받아야 되는데. 에이 이놈의 새끼. 그래 알았다. 그래서 5월 10일 날 등기를 쳐주면 5월 10일 날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이거를 왜 중요하다라고 했냐면 나중에 우리 양도세 때 가면은 이게 달라요. 취득 시기하고 양도 시기하고 나중에는 양도세 때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일치하지만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때는 계약일과 등기일 중에서 비교하는구나. 나중에 양도세 때는 이거 없어요. 또 이것만 있어요. 또 이건. 그거 나중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 취득이 우선이니까. 이렇게 세 개. 상속은 등기랑 비교하지 않아. 왜? 상속을 원인으로 하려면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등기하는 건 안 된다. 증여는 증여 계약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지만 이때 계약일은 계약서를 쓴 날이 준 날이 아니라 언제다? 주기로 한 디데이. 자, 그리고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을 어떻게 했어요? 맨 밑에 보시면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등기, 등록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이혼하는 마당에 꼴도 보기 싫은데 무슨 놈의 사이좋게 무슨 계약서를 쓰고 앉았다. 그런 거 안 한다. 그죠? 등기, 등록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시 취득 보겠습니다. 원시 취득. 자, 원시 취득은요, 내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자, 내가 스스로 만들다 보니까, 건물을 신축을 했다라고 하면 전부 다 지은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완공일이 있을 텐데, 완공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 건물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관할관청에서 와서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화재 예방은 잘 돼 있는지 불날 가능성은 없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내주냐면 사용승인서라고 하는 사용승인서. 써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데 이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승인서. 나중에 우리 건축물 대장 같은 걸 볼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건축물 대장 두 번째 장에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끝에 나와 있어요. 사용 승인일이 언제다라고 한 게 나옵니다. 이날 취득한 걸로 봐요. 자, 그 다음에 토지를 매립 간척하면은 요거하고 비슷해요. 이것도 우리 공사를 처음 시작하는 걸 뭐라고 해요? 착공. 공사가 다 끝난 걸 뭐라고 해요? 완공. 근데 완공이라고 하지 않고 준공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준공인가일이에요. 공사 준공인가일입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매립 간척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준공인가일 이날 취득한 걸로 보는데, 자, 나는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미리 썼다.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썼다. 이런 경우에는 또 그날을 취득 시기로 봐요. 근데 결국 취득 시기는 항상 무조건 무슨 날이에요? 사실상 취득한 거, 네가 미리 쓴 거, 그러니까 무조건 빠른 날이에요. 사실상 사용일이에요. 사실상 사용일이세요. 우리 그러면 내가 이제 상가 건물을 하나 이렇게 아니면 집을 지었다고 할게요. 여러분 집을 내가 딱 정말 원하는 곳에 이렇게 땅 토지까지 조성을 해가지고 단독주택을 멋있게 딱 지었습니다. 아직까지 사용 승인은 안 받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가서 좀 잠도 자고 이러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몰래 썼습니다. 그러면 미리 쓴 날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까요? 미리 쓴 걸. 전기 맞아요. 전기 처음 돌아간 날, 그 다음에 수도를 처음 쓰기 시작한 날, 그런 날을 사실상 사용일로 갑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일단 기초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참고 삼아 그냥 알아두세요. 자, 얘는 시효 완성일이에요. 자, 시효가 완성된 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눈먼 땅 하나를 1999년에 99년도부터 요걸 점유 개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러고 20년이 지나서 자, 2019년도에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때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점유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20년씩 가지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유시효가 완성되는 날 이날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 한 개 나머지는 이렇게 했고 마지막 한 개인데 지목 변경만 좀 볼게요. 지목 변경. 자, 요거는요 여러분 건축물의 개수는 그냥 이거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신축하고 새로 지었던 고쳤던 간에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그 다음에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개수는. 자, 지목 변경은요. 지목 변경은 공부상으로 농지에서 대지로 바뀐 날이 있을 거고 사실상 농지에서 대지로 바뀐 날이 있을 겁니다. 둘 중에 빠른 날이에요. 공부상 변경일, 사실상 변경일 두 개 중에 빠른 날. 그런데 변경 전에 미리 썼네. 자, 그러면은 사실상 사용일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조금. 이게 끝이에요. 이 칠판에 나와 있는 게 답니다. 심화 과정까지 가더라도 이게 다예요. 대박 아닙니까 진짜? 이게 다예요. 이것만 외우면 여러분들 잘하면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시기는 많이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책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자, 원시 취득 볼게요.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건축가 개수입니다. 자, 두 번째 줄 거기 밑줄 칠게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건축물을 새로 지었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자, 근데 괄호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그리고 두 줄 내려와서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두 개 중에서 빠른 날. 괄호 내용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취득입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밑줄 공사 준공인가일. 공사 준공인가일 그날을 취득한 걸로 봐요.
시험 문제 옛날에 치사하게 이 두 가지를 섞여가지고 낸 적이 있었어요. 건물에 대해서 준공, 인가일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매립관측에 대해서 사용승인서 쓴 날이 있는데, 요것도 좀 치사하긴 하지만 건물은 사용승인서, 땅에 대해서는 준공인가, 요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만 이유는 밑줄까지는 아니고 읽어볼게요. 공사 준공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는다든지,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요거 중에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겠습니다. 자, 5번에 토지의 지목 변경 두 줄은 앞에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얘도 많이 나옵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 사실상 변경된 날, 공부상 변경된 날, 두 개 중에 빠른 날. 다만 토지의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일, 요거 중에서 반다.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이겁니다. 그렇죠? 잔금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개인 간 거래는 계약서, 그 다음에 국수, 공판장. 하지만 저기 뭡니까?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요거는 판결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 간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일을 쓰는데 잔금일이 표시가 안 돼 있다. 그럼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에요? 60일 지난 날을 잔금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 연부 취득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과 잔금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요게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쩔 수 없이 외워두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모른다고 우울해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만 알면 돼요? 시험 전날까지만 하시면 돼요, 진짜. 근데 시험 전까지 하면 너무 불안하지 않을까요, 근데? 한 3월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3월까지만. 오케이. 그렇게 보시죠. 자, 우리 유상이다, 무상이다, 원시다 구분하는 목적은 뭐였어요? 아까 목적은 세율 다르다. 근데 요거 이 시기에 대해서는요, 언제까지 신고하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거 좀 보겠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원래 세율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세율 중에서 이제 일부에 대해서만 조금 하도록 할 겁니다. 자, 11가지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물건 소재지에 관할 시군구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할 때는 내가 유상인지 무상인지 원시인지에 대해서 구분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근데 막상 갔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취득세 신고하러 왔죠. 근데 그 양식을 보니까 세금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세금은요, 자, 이렇게 써야 돼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라고 해야 돼요. 이러면 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액이에요. 자, 요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산출세액이에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자, 과세표준은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 부과하는 기준. 자, 여러분, 우리 만약에 내가 김밥집을 한다고 할게요. 김밥집. 1년 동안에 우리 매출이 얼마인가 봤더니 김밥집에서 얼마 벌고 싶으세요? 김밥집에서 얼마 벌고 싶어? 예? 5억? 한 5억, 5억. 예. 1년 매출 5억. 자, 그러면 우리 그 세금 매길 때는 1년에 매출이 5억이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 매겨요? 아닐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한 경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필요 경비가. 자, 경비를 1년 동안 4억을 썼대요. 자, 그러면 순수하게 이익이 있죠? 1억이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해 세금 매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 대해서 매긴다? 이렇게 매기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요거는 밑으로 더 나가지만은 요 과세 표준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을 직접적으로 매기기 위한 기준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에 매출이 5억이면 뭐하니? 순수하게 남은 게 1억인데 1억에 대해서 매겨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취득세 때 과세 표준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건 간단합니다. 유상 취득이든 무상 취득이든 원시 취득이든, 자, 언제나 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에요. 이게 그냥 과세 표준이에요. 이 금액을 네가 스스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2억 주고 샀으면 2억, 5억 주고 샀으면 5억, 거기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유상은 말이 되는데 무상은 뭐냐? 이것도 신고해야 됩니다. 아버지한테 땅을 받았는데 그게 5억짜리다라고 신고하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집을 증여받았는데 그게 3억짜리 집이다. 네가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세율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곱해가지고 산출세액이 얼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네가 얼마짜리를 받았고 얼마짜리를 샀고 아니면 네가 건물을 지었는데 얼마가 들었고 그걸 좀 신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세율 곱해서 세금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고지서로 꺼내들 테니까 은행 가서 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취득세입니다.
됐죠? 유상이든 무상이든 원시든 간에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한 게 과세 표준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쫄래쫄래 갔어요. 이렇게 신고하러 왔는데, 자, 뭐 하러 오셨어요? 아, 제가 땅을 이번에 사는 바람에 취득세 신고하러 왔습니다. 근데 내가 신고가액을 1억이라고 신고한 거예요. 딱 받아들고서 입력하려고 보니까 이제 씩 웃죠. 선생님, 여기 공시지가가 2억인데 1억이라고 샀다라고 하면 저더러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신고할 때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게 되면은 이제 뭐랑 비교하냐면 지금 설명드렸던 과세관청에서 정해놓은 기준 금액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1년 내내 나오는 얘기니까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 이거하고 비교해서 무슨 가액으로 가요? 높은 가액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 이 시가 표준액 가지고서 주로 이제 그 과세관청에서 쓰는 거는 재산세 매길 때 많이 씁니다. 재산세 매길 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예요. 네, 개별. 자, 공시지가.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발표하는 거 있지 않아요, 혹시? 가끔 보면 이제 집 갖고 계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그 금액이 얼마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제기하라라는 그 우편물 같은 거 받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로 시가 표준액이에요. 나머지 일단 나중에 차치하시고 개별 공시지가 있잖아요. 예, 요거하고 네가 신고한 금액이랑 비교해서 둘 중에 높은 가격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야,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은 너는 분명히 이건 다운 계약서 아니면 과소 신고했을 거야라는 개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공시지가 2억짜리 땅을 1억 주고 샀다고? 말도 안 된다. 난 둘 중에 높은 가격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왕지사 다운 계약서를 쓰려면은 최소한 뭐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보다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 안 믿으니까 최소한 이거보다 높게 해야 되는데, 자, 억울한 케이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공시지가짜리 2억 땅이 맞긴 맞는데 내가 1억을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난 이거 경매로 낙찰받은 거다. 정말로 이 가격이 맞다니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렇거든. 무조건 이거보다 높게 갈 게 아니라 사실상 취득 가격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그 가격은 또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거래 5가지가 있었죠. 그 뭐뭐 있었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국수, 공판, 장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를 비교하지 않고 언제나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과세 표준을 그대로 하는 거래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다? 국수, 공판장. 국수, 공판장이 여기에 해당해요. 국수, 공판장. 자, 근데 우리 아까 판결문에 뭐는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이런 것들은 제외로 하고, 국수공판장 같은 경우에는 잔금일도 계약상 잔금일이 아닌 사실상 잔금일로 가고 객관적이니까 요것도 취득가격이랑 시가표준액이랑 비교하지 않고 네가 비록 낮다 하더라도 나는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격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니까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수공판장. 객관적인 거래 5가지의 대표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수공판장. 됐죠? 조금씩 어려워지죠, 근데. 어려워져요. 아, 이런 거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요. 그죠? 자, 국수, 공판장. 자,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 자, 얘는 국수, 공판장, 검. 국수, 공판장, 검. 아까 우리 잔금이랄 때는 국수, 공판장. 얘는 국수, 공판장, 검. 검증이 뭐냐면 여러분들, 거래가격, 실거래가 신고할 때 그 검증이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시기할 때는 안 나옵니다. 어차피 가격에 대한 거니까 가격 검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자, 무슨 뜻이냐면,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렇게 토지를 넘겨줘요.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얘는 1억을 줬다라고 이 가격을 검증을 받습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중개사법 가면 나올 거예요. 요거 실거래가 신고할 때 요것도 공인중개사님들의 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검증 받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맞다. 자, 이 땅이 시가 표준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8천만 원이래요. 8천만 원. 이해하시죠? 시가 표준액 8천만 원짜리 땅을 1억에 사고 팔았다고 그 가격을 검증까지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자, 취득세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없죠.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면 시가표준액보다 높다. 근데 지금 시가표준액이 얼마예요? 8천짜리 땅이죠. 1억이라고 신고해서 더더군다나 검증까지 받았죠. 이런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구청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세금을 또 신고해야 돼요? 그렇죠. 양도세 신고해요. 양도세.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양도세 신고할 때 을한테 1억에 팔았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세무서에서는 아니 이상하다. 이 주변의 땅은 전부 다 2억, 2억 5천에 팔렸는데 왜 얘만 1억에 팔렸지? 라고 조사하는 거예요. 자, 조사해봤더니 매매계약서에 나와 있는 건 1억이지만 뒤로 받은 금액이 1억이 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도소득세 얼마? 자, 1억에 대해서 뭐 하겠어요? 추징하겠죠. 그러면 얘만 좀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 가격을 여기다가 뭘 해주냐면 통보를 해줘요. 통보를.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격에 취득했다고 신고했기 때문에 원래는 뭐라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모르면 모를까 통보를 받았지 않느냐. 아, 이건 내가 좀 추징을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검증 같은 경우에는 자, 세무서에서 혹시라도 통보받은 금액이 검증받은 가격보다 높다 그런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둘 중에 높은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자,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아까는 여러분 유상, 무상, 원시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했었는데 과세 표준은 심플해요. 자, 세금을 구할 때는 항상 세금 부과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그런 수량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가격을 네가 신고해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가격, 땅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 이런 거랑 비교해서 둘 중에 높은 가격으로 가겠지만 국수공판장 검같이 객관적인 거래 같은 경우에는 비교하지 않고 그냥 네가 진짜로 취득한 가격을 과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검증은 백날 받으면 뭐하냐? 조사해 보니까 니네 또 사기였네. 둘 중에 높은 가격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 지문이 들어온 지가 한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요것 좀 아마 건드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 좀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여기까지 볼게요. 475 보시게 되면 취득세 과세표준과 면세점인데 맨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 과세표준은 거기 빗줄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취득 당시의 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나중에 우리 이거 다음에 등록명세세 배우는데 등록명세는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이에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 등록명세는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 자, 다만 거기도 밑줄할게요.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번 연부금액 매번 자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그럼 결국 연부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한 번 내요, 여러 번 내요? 여러 번 그렇죠. 각각 연부금 지급액 그걸 취득금액으로 하겠습니다. 자, 1번 해보시면 일반 취득 볼게요. 1번과 2번. 원칙은 신고가액.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납세의무자의 신고가액에 의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유상 취득이든 무상 취득이든 원시 취득이든 간에 취득 당시의 가액을 내가 적극적으로 신고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예외 볼게요.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 동그라미 1, 2, 3번 중에 3번이 제일 많습니다.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가겠다. 1번, 2번도 보시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네. 자, 이런 경우에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대로 갑니다. 아니 그러면 신고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거는 2억 주고 취득을 했는데 시가 표준이 1억 5천이에요. 그럼 신고 안 하게 되면 1억 5천에 대해서 할 거 아닙니까? 대신에 뭐가 붙어요, 근데? 가산세. 그게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자 밑에 시가 표준액. 이 시가 표준액이 올해 엄하게 32회 때 문제 나왔어요. 32회 때. 다음 중 시가 표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내년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 자,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근데 상식으로 알아두셔야겠죠. 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 이런 거를 1년에 한 번씩 발표합니다. 이렇게. 자, 3번 보시면 사실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백날 신고한 가격과 시가표준액 중에 높은 가격으로 하는데 이거 무시해버리고 비록 낮다 하더라도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는 거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네모박스에 나와 있잖아요. 똑같아요. 국, 수, 공, 판, 장. 근데 판결문에는 우리 단 이하에 또 밑줄 할게요.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이런 것들은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우리 잔금일과는 다르게 뭐가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검증. 그렇죠. 검증 보시면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거래 신고 대상 중 거기에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입니다. 이것도 객관적으로 인정해 준다. 단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에 확인된 금액이 혹시라도 더 크네 이런 경우에는 확인된 금액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취득세 때는 뭐라 안 한다 하더라도 양도세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알고 보니까 다운 계약서였네 밝혀지는 순간 그것도 이제 더 큰 금액으로 갑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유상 취득, 무상 취득, 원시 취득 요 세 가지가 아니라 우리 이제 취득에 대해서 뭐가 더 하나 있었어요? 간주 취득 그렇죠. 자 특히나 우리 이제 지목 변경을 등으로 보겠습니다. 지목 변경 등입니다. 자 얘네들은요 원래 남의 거였는데 돈 주고 샀고 원래 아버지 거였는데 공짜로 받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내가 돈 주고 지었고 이거였어요. 전체 가액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냐면 야 원래 네 거였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네 거. 자 그래서 신고하는 가액을 전체 가액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 가액만 신고를 해줍니다. 증가한 가액. 네가 원래 농지였을 때 1,000만 원이었는데 네가 얼마 주고서 지목 변경했니? 한 5천 들었니? 5천만 원만큼을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취득한 것처럼. 자 그럼 과세관청에서 뭐랑 비교할 거예요? 또 그렇죠. 증가한 시가표준액이랑 비교합니다. 증가한 시가표준액.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하나는 전체 가액, 하나는 증가한 가액 겁니다. 자, 따라서 2번에 보시게 되면 토지의 지목 변경,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증축, 개축, 개수가 있습니다. 자, 원칙 보시면 전부 다 뭐예요? 증가한 가액을 신고하게 되면 예외 보시면 증가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겠습니다. 증축, 개축, 개수도 마찬가지죠. 증가한 가액을 신고하게 되면은 증가한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되시죠? 요거는 어차피 근데 조금 덜 중요해요. 중요한 건 저게 중요한 거 저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가 나오겠어요? 얘입니다. 얘. 여기 나와요. 자, 다음에 면세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합니다. 자, 내가 저기 강원도에 있는 땅을 거기 막 평당 10,000원 이렇게 가는 것도 많잖아요. 한 30평을 산 거예요. 그럼 30만 원이죠. 30만 원이면은 취득세 과세 안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0만 원 이하입니까? 아니 50만 원 미달입니까? 50만 원 이하죠. 그럼 내가 50 주고 사면 취득세를 내요, 안 내요? 자, 다시. 자, 50만 원 주고 샀어요. 내요, 안 내요? 안 낸다고요. 여러분 안 내요. 50만 원 이하가 면세니까 50만 원인 경우에는 안 낸다고요. 됐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나와요. 문제는.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치사하게. 나중에 낼 게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걸 내요. 뭐 2,000원인 경우에 뭐 과세하냐? 50만 원일 때 과세하냐? 이런 거 냅니다. 50만 원 이하는 면세니까 딱 50 주고 사면은 안 내요. 50만 1,000원 냅니다. 그러시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과세 표준이었어요. 그래서 11가지 과세 대상 물건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물건 소재지만 구청 가서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뭘 신고하니? 뭘 신고하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해서 요 세금을 신고할 때 요건 어차피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요것만 신고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주고 샀니? 얼마짜리를 물려받았니? 얼마짜리를 받았니? 네가 짓는데 얼마 들었니? 그럼 과세관청에서는 나는 너를 믿지만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랑 비교 좀 해보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둘 중에 높은 가액으로 가겠다. 낮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짜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거래 가격이 나와 있다 보니까 얘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갑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있었다? 국, 수, 공, 판, 장. 그다음에 얘는 뭐가 더 들어가요? 검증. 근데 검증받았다 하더라도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금액 알고 보니까 세무조사 결과 지네끼리 짰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높은 가격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판결문에는 뭐가 안 들어간다고요? 화해, 포기, 인낙, 자백간주. 그렇죠? 벌써 이거 외웠죠? 국수공판장과 화해, 포기, 인낙, 자백간주 외웠잖아요. 또 아까 뭐 외웠어요? 공매, 경매, 파산 선고, 교환, 대가지급 그런 것도 있었죠. 자, 일단 정리가 안 될 겁니다. 집에 가시든 아니면은 사실 복습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여기 남아서 한 번 더 보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는 바로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하시는 게 머릿속에 많이 남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배고파서 어디 그렇죠? 그래요. 자, 마지막 이제 세율 볼게요. 세율. 자, 세율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게 없죠.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자, 없는데.
세율도 우리 지금 취득세, 세율, 재산세, 세율, 양도세, 세율, 종부세, 세율 여러 개 나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취득세 세율이에요.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세율은 우리 자, 첫 번째 보면 표준 세율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표준 세율. 자, 두 번째 보시면은 특례 세율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중과 기준 세율이다라고 게 있어요. 이게 세 종류가 있어요. 표준 세율이 있고 특례 세율이 있고 그다음에 중과 세율이 있습니다. 자, 표준 세율은 말 그대로 아까 언뜻 설명드렸는데 돈 주고 사게 되면은 뭐 4%, 그다음에 농지를 사게 되면 3%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특례 세율은 세금을 많이 매기는 세금일까요? 조금 매기는 세금일까요? 많이요? 그럼 얘는요? 얘는요? 조금 그렇죠. 특례 조금이에요. 조금. 중간은 많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표준세, 지금 오늘 할 거는 표준 세율까지만 할 거예요. 표준 세율까지만. 예, 특례하고 그다음에 중간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자, 표준 세율은요. 취득 원인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요. 취득 원인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아까 이게 유상인지 무상인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먼저 우리 무상 중에서 상속으로 받는 경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으로 만약에 농지를 상속을 받았다. 자, 아니면은 농지 이외에 나머지 부동산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숫자가 지저분할 겁니다. 농지를 받은 경우에는 2.3%,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2.8%예요. 2.3, 2.8.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재하고 법령에는요 2.3%라고 나오지 않고 얘는 자 1천분의 23이라고 나와요. 1천분의 23. 법에는 이렇게 몇 점 몇 이걸 되게 좀 극도로 싫어하더라고요. 보니까 1천분의 23. 근데 1천분의 23이면 2.3%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000분일 때 23이니까 얘는 100분율이죠. 나누기 10 하면 2.3이 되겠죠. 반대로 2.3을 1000분율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10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2.8%는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1천분의 28. 그렇죠. 1천분의 28입니다.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2.3%, 그다음에 농지 말고 나머지 부동산, 전부 다 지금 부동산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8% 하시면 됩니다. 2.8%. 아, 벌써 여기서 어려워지네요. 그죠? 자, 증여로 받았습니다. 증여. 자, 증여는 3.5%예요. 자, 우리 3.5%면 1천분의 얼마죠? 35, 그렇죠? 야, 그러니까 똑같은 땅을 그냥 일반 대지라고 할게요. 아버지한테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2.8%지만은 아버지한테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3.5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억짜리 대지였다. 그러면요. 280만 원과 350만 원 차이가 있죠. 그렇죠? 됐나요? 아니 이렇게 숫자가 무슨 뜬금없이 이러냐? 뜬금없이 이래요. 이게 문제 이게. 그래서 가끔 무슨 뭐 저 이렇게 외운 건지 뭐 농이3 무슨 무슨 2.8 뭐 증3호 이렇게 외운 분도 있는데 앞으로 하다 보면은 앞 글자 떼는 게 너무 많아질 겁니다.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공법에 나온 얘기인지 공시법에 나온 얘기인지 세법에 나온 이것도 헷갈리고요. 이게 취득세 얘기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그건 좀 별로 좀 앞 글자 따는 거 많이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까지는 이건 자주 봄으로써 그냥 외워지는 거지. 뭐 증사모다 뭐다 외우는 건 좀 조금 그래요. 너무 많아져. 자, 여기다 예외가 있습니다. 자, 비영리 사업자. 자, 비영리 사업자가 뭐냐면 우리 대개 가장 대표적인 비영리 사업자는 학교법인이에요. 학교법인하고 종교단체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가면 이제 헌금 같은 거 하잖아요. 되게 뭐 1,000원씩 10,000원씩 이렇게 하는데 조금 사이즈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이제 뭐 이렇게 헌금을 한다든지 땅을 헌금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나 봐요. 받는 사람이 혹시라도 비영리 사업자인 경우에는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몇 퍼센트냐면 2.8%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2.8%가 많아요. 2.8%가. 8%. 그래서 2.8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무상이에요. 무상. 상속으로 받는 경우보다 증여로 받는 게 조금 세율이 셉니다. 됐죠? 2.8. 농지인 경우에 2.3. 자, 세 번째는 원시 취득이에요. 자, 원시 취득도 2.8%입니다. 2.8%. 2.8이 많아요. 2.8%.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건물, 10억을 들여서 건물을 세웠다라고 하면은 10억 곱하기 2.8 하시게 되면 얼마예요? 2,800만 원이죠. 만만치 않죠. 그렇죠. 10억 들여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 세금에 이것만 내는 게 아니라 여기 또 붙는 세금이 조금 더 있거든요. 한 3천만 원 정도 내야 되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사실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유상입니다. 유상. 예, 유상인 경우에는 요것도 갈려요. 농지를 돈 주고 샀느냐, 농지 이외의 부동산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농지를 사는 경우에는 얘는 3.0%예요. 얘는 4.0%입니다. 이게 제일 세네요. 3%, 4%. 자, 그러면 요거는 1천분의 얼마예요? 1천분의 30. 자, 얘는요, 1천분의 40. 그렇죠, 40. 이렇게, 40. 자, 이제 마지막. 공유물을 분할을 합니다. 자, 공유물에 대해서 분할을 하는 경우에요. 자, 얘는 2.3%입니다. 자, 요건 좀 설명드릴 내용이 있어요. 일단은 요게 다 일개. 일단 요게. 별로 어렵지 않죠? 좀 뜬금없어 그렇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너무 열심히 쓰시는 것 같은데 책에 있어요, 어차피. 책에 있습니다. 자, 요건 좀 설명할게요. 요건 요 얘기예요. 자, 어떤 땅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2분의 1씩 공유로 갖고 있는 거야, 공유로. 형제지간이에요. 근데 형제지간인데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이건 팔래도 불편하고 그냥 세 줄래도 불편하고 안 되겠어요. 야, 우리 그냥 지번 분할을 하자라고, 지번 분할을. 처음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동작구 여기가 무슨 대방동이죠? 예, 우리 대방동 1번지였는데 1-1번지하고 1-2번지로 구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나눴어요. A하고 B하고. 아, 똑같다. 그죠? 아, 똑같아요. 이걸 취득으로 볼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엔 취득세를 낼까 안 낼까라고 하는 거예요. 낼까요, 안 낼까요? 냅니다. 근데 내는 거 맞아요. 자, 근데 많이 낼까요? 조금 낼까요? 조금밖에 안 낼 것 같죠. 그렇죠? 조금밖에 안 내요. 자, 근데 이럴 경우에는 얼마 내느냐? 2.3%를 내면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단지 난 지번 분할만 했는데 이게 만약에 10억짜리 땅이었다. 그럼 5억으로 나눴다. 그럼 5억 곱하기 2.3이면 제번 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다 받진 않아요. 자, 여기서 2% 빼버리고 0.3%만 받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아주 이제 옛날로 다시 한번 가봐야 돼요. 2011년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취득세가 따로 있었고요. 자, 그 당시에는 등록세가 따로 있었어요. 글쎄. 요거 알고 계신 분 계시죠? 옛날에는 그래서 취등록세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예, 그렇죠. 그때는 취득세가 2%,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서 달랐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는 등록세는 옛날에는 2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고 요거 3개월이었거든요. 어차피 이전 등기 해왔겠다. 취득세를 안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아유, 안 되겠네. 그럼 부동산 취득하면 어차피 두 가지 다 과세할 거니까 그냥 합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취득세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증여로 받아서 3.5%잖아요. 여기 옛날로 치게 되면 취득세가 2%, 등록세가 1.5예요. 상속으로 농지를 받았네. 옛날로 치게 되면 취득세가 2%, 등록세가 3%입니다. 이름만 그냥 합쳐져서 지금 현재는 커다란 그랜드 취득세가 된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죠? 됐죠? 요거를 자세히 뜯어보면은 아, 내가 유상으로 만약에 건물을 샀다 4% 내면은 이게 옛날로 따지면 옛날 취득세 2%하고 옛날 등록세 2%가 지금은 합쳐져서 그냥 4%짜리 취득세로 받는구나. 부동산만 이래요. 부동산만. 자, 근데 이제 공유물의 분할은 뭐냐면은 아니, 어차피 내가 내 몫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져 있었는데 이걸 두 개로 갈랐다라고 해서 이걸 과세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뭐는 바뀌었어요. 등본상에 나와 있는 그 주소지는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2.3에서 2% 뺀 0.3만 받겠다. 특례세율이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표준세율, 특례세율, 중과세율 있었죠? 거기에 특례세율은 옛날로 치게 되면은 요것만 받던지 옛날로 치게 되면 이것만 받던지 둘 중에 한 개만 받겠다는 거예요. 요게 특례세율이에요. 요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래서 공유물의 분할에 대한 표준세율은 2.3%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2% 뺀 0.3%만 과세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문제가 많아요. 괜히 이렇게 정해놔서 사람들한테 혼란만 가중시킨다. 이거 좀 어떻게 조정하자라고 하는 세무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 부동산에 대한 표준세율입니다. 됐죠? 자, 10초 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일단 10초. 하나, 둘, 셋, 넷. 자.
됐습니다. 이제 자 볼게요. 자 증여 몇 프로입니다. 증여 3.5 그렇죠. 3.5 3.5%면은 우리 이제 1,000분의 하면 1,000분의 35 그렇죠. 자 유상 4.0%. 자 4.0이면 1,000분의 얼마예요? 40. 자 농지 유상 취득은요? 3.0%. 자 3.0이면 얼마? 1,000분의 30입니다. 공유권의 분할. 예? 2.3 그렇죠. 2.3%. 1,000분의 23. 자 원시 취득 몇 프로였죠? 2.8 그렇죠. 2.8%입니다. 1,000분의 28. 자 농지를 상속받았네요. 얼마? 2.3%. 자 농지 이외는요? 2.8% 그렇죠. 자 증여는 증여인데 비영리 사업자가 받았다. 몇 프로? 2.8%예요. 오케이 그렇죠. 자 근데 요 2.8, 2.3, 3.5는 옛날로 치게 되면 뭐가 합쳐진 거다? 옛날 취득세 2%와 원인에 따라서 다른 등록세가 합쳐진 겁니다. 이 두 개 중에 한 개만 받는 거를 특례세율이라고 하고요.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준세율에다가 얼마씩 더하는 걸 중과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과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이제 배울 겁니다. 요게 이제 요 세율이에요. 됐죠? 자, 이제 요게 보시면 47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취득세 세율에 대해 나옵니다. 자, 설명 읽어볼게요. 취득세율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세율이 표준세율도 있고 특례세율이 있어요. 결국은 표준세율, 특례세율, 중과세율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밑에 1번에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입니다. 우리 취득세를 내는 건 부동산만 있어요? 그거 아니죠. 아까 우리 차량, 선박, 항공기, 양식광호에 임목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세율들은 한 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세율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요. 자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관할 지자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마이너스 50 깎아줄 수도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50으로 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기 때문에 우리 보면 무슨 서초구의회, 동작구의회 이런 데 있죠.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 합의하게 되면은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50%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재작년에 한번 서초구에서 재산세를 깎아줬다가 문제가 됐던 적 있는 거 기억나세요 혹시? 그게 이거예요 이게. 서초구에서 서울시와는 그냥 맞짱 뜬 거죠. 그러니까 난 모르겠고 우리는 서초구 일괄적으로 50% 가면 이래버리니까 서울시는 틀린 거는 아닌데 니네만 튀면 나머지는 어떡하니라고 소송이 붙고 막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법제화가 돼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좀 그랬죠. 그게 요겁니다 요거. 지방세는 전부 가능해요. 우리 아까 지방세 뭐 있었어요? 지방세 취득세, 자 또 등록명월세, 그리고 재산세, 그렇죠. 요거 세 개는 지방세입니다. 종부세는 무슨 세? 국세. 양도세도 국세. 우리 지방세의 관할은 주소지입니까? 물건소유지입니까? 물건소유지. 자, 그 다음에 국세는요? 주소지. 잘하셨네요. 그렇죠? 자, 이제 세율 보겠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 상속으로 인한 경우 농지는 1,000분의 23, 그래서 2.3%. 농지 말고 나머지 상속받으면 1,000분의 28입니다. 증여나 기부를 받았어요. 비영리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28. 우리 비영리 사업자는 아까 학교, 법인이라든지 종교단체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 이외에 사는 것은 3.5%. 옆쪽으로 477 보시게 되면은 농지를, 그러니까 우리 3번에 보면 위에 1번, 2번 이외에 기타 승계 취득, 괄호하고 매매, 교환, 대물 변제 나와 있죠. 전부 유상의 유상. 농지를 유상 취득하면 3.0. 주택은 일단 좀 이따 설명할게요. 밑에 디귿 보세요. 기업과 니은 이외의 토지 건물은 4.0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사면 3.0, 나머지 부동산은 4.0. 자, 원시 취득, 매립이라든지 건축을 하게 되면 2.8. 그리고 공유권을 분할합니다. 공유, 합유, 총유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공유다, 합유다, 총유다라고 하는 거는 민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민법에. 그래서 그 민법을 아시게 되면 이게 조금 좀 잘 알 겁니다. 지금은 그냥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2.3%.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일단 외우고 가셨다. 이런 경우에 해피하게 성공하신 거예요. 그렇죠? 끝날 때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이렇게? 아니 그러지 마. 그러지 마요. 자 마지막 이제 오늘의 정말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주택에 대한 세율이에요. 작년 한 해에 정말 이거만큼 핫한 게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핫했던 게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입니다. 자 먼저. 절대로 주택에 대한 유상 취득할 때 이 세율을 매기는 거지 주택을 내가 지었다, 주택을 상속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내가 그럼 10억짜리 주택을 상속받았어요. 그럼 세율 몇 프로일까요?
2.8 그죠? 2.8 이거예요. 이거. 내가 10억짜리 주택을 만약에 내가 원시 취득했어요. 지었어요. 그럼요. 2.8이에요. 2.8. 아버지한테 내가 주택을 증여받았다. 그럼요. 3.5예요. 지금 써드리는 이건 전부 다 뭐다? 주택을 내가 돈 주고 샀을 때 이때 이거란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유상 취득이면 원칙적으로는 농지인 경우에는 3%고 농지 이외에는 4%니까 주택을 돈 주고 샀을 때도 원칙은 4%가 적용돼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랬더니 아니 의식주라는 게 뭐냐?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주택에 대해 살 때마다 4%씩 세금 매기면 너무 많지 않아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유상은 원칙적으로는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예요. 1%. 와, 4분의 1밖에 안 돼요. 1%. 자, 그 다음에 6억 원 초과. 6억 원. 자, 초과 9억 원 이하. 용어 쓰지 마세요. 2%였어요. 옛날에는. 자, 그러다가 9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 2, 3, 1, 2, 3이었어요. 옛날에는. 자, 이랬더니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주택을 매매 계약을 했는데 6억 1천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00만 원만 쌌으면 취득세를 1%만 내면 되는데 그 1,000만 원 올라가 또 2%가 되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유혹에 빠지겠어요? 다운계약서 시작해서 저렇게 나온 거예요.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케이. 사인은 정말 전후무후하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세율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차등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자, 이 차등세율의 산식이 뭐냐면 책에 보시면 제가 뭐 중간에 뭐 이상한 뭐 XY 나와 있죠? 477페이지에 보시면 이상한 XY가 나와 있을 겁니다. 요렇게 계산한 산식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기본 과정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거를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자, 얘는 1%. 얘는 3%. 자, 얘는 6억 원. 자, 여기는 9억 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1억부터 시작해서 뭐 1억, 2억, 3억, 6억까지는 전부 1%만 내면 되고요. 9억 넘으면 전부 3% 내면 돼요. 근데 6억부터 9억까지는 세율이 이렇게 올라가요. 1.01부터 2.99까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럼 세율이 만약에 뭐 이상하게 뭐 2.8763% 된다는 겁니다. 소수점 5자리에서 올려요. 왜? 뭐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 문턱 넘어가면은 바로 세금이 2배, 3배가 뛰니까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세율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센스 정확하게 2%가 되는 건 얼마일까요? 그러면 7억 5천. 그렇죠. 7.5 그냥. 아, 역시 여러분들 우리 저기 그 여기 노량진학원이 본점인 거 아시죠? 우리 에듀 학원이 본점이에요. 본점의 주간반이 메인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대대로 합격선도 많아지고 우리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아시겠죠? 예. 전통. 그죠? 자, 7.5%예요. 7.5%. 7.5란다. 7.5억. 7.5억. 여기 2%입니다. 자, 요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었어요. 됐죠? 옛날에는 1, 2, 3였다가 몇 년 전에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차등세율로 바꿔서 요대로 갔습니다. 이러다가 작년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니 주택을 나머지에 비해서 너무 싸다는 거예요. 다른 건물 사는 경우에는 4%씩 내는데 주택을 지금 막 2개, 3개, 막 10개씩 취득해도 아무리 비싸봤자 3%밖에 안 내는 거는 이거는 아니지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취득을 할 때 몇 번째 주택이냐에 따라서 세율을 팍팍 매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작년도 8월 12일 날 대책이 나온 거였어요. 자, 근데 몇 번째 주택이냐도 중요하지만 네가 사는 집이 어디에 있는 집인지에 따라서도 또 달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름하여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사냐,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택을 사냐, 네가 사는 집이 첫 번째 주택이냐, 두 번째 주택이냐, 세 번째 주택이냐, 네 번째 넘는가에 따라서 세금을 달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정대상 지역이 뭐냐면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는 그 서울 지방하고 서울 경기 지방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지정을 했었어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정대상 지역의 안에 있는 주택을 사면 취득세도 많이 매기고 여기에 있는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도 많이 매기는 지역이에요. 지금은 전국에 111군데가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어지간하면. 나중에는 이제 남한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 북한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 같습니다. 이제.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집을 살 때는 서울에 사던 시골에 사던 똑같이 그냥 1에서 3%를 적용을 합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이거. 서울이든 시골이든 간에 6억 원 이하인 경우 1%, 6억부터 9억 사이인 차등세율 9억 넘으면 3% 똑같아요. 자,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샀는데 그게 혹시 너 두 번째 집이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는 집이 없어요. 근데 집사람이 집이 있어요. 그럼 내 이름으로 집을 삽니다. 나는 첫 번째 집일까요? 두 번째 집일까요? 두 번째 집이에요. 세대, 세대. 1세대 몇 번째 집이냐 이게 중요해요. 1세대 몇 주택이냐 이거. 자, 그랬더니 자,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샀는데 그 집이 두 번째 집이었니? 어이구, 8%. 이런 경우에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옛날엔 5억짜리 주택을 살 때 두 번째 집이라 하더라도 5억의 1%면 5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지금은 얼마란 얘기예요? 4천만 원. 이게 4천만 원이에요. 몇 배가 뛴 거예요? 8배, 8배. 네, 그렇죠. 자, 근데 대신에 얘는 똑같아요. 1, 3%. 똑같아요. 조정 대상 지역 바뀌니까. 요거 이해하셨죠? 오케이. 절대로 1, 2, 3, 4는 인별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세대별이에요. 부인이 집이 있으면 내가 집이 사면 두 번째 집이에요. 첫 번째 집이 아니라. 다 이해했죠? 우리 잘하시는 어머님. 질문. 질문. 나는 동작구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집을 어디 거 샀냐면은 저기 충청도 옥천에 집을 샀습니다. 여긴 조정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자, 나는 두 번째 집이죠. 자, 이걸까요? 이걸까요? 오, 맞아요. 자, 반대로. 네, 나는 제주도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작구에 집을 살라고 해요. 자, 얘예요. 자, 다시 멀리 건. 자. 자, 이번에 집을 사는 게 어디에 있는 집이니가 중요한 겁니다. 딴 데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에 물론 집이 그러니까 지금 집은 밖에 저기 충청도에 어디 집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 집을 사면은 이거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 이해하셨어요? 자, 따질 거는 어디에 집이니? 조정 대상 지역에. 오케이. 그럼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 이거 사야 돼요. 그다음에 몇 번째 집이니? 자, 그다음에는 또 반대로 너 집 사는데 어디 살아? 어디 거 살 거야? 충청도 옥천에 사는데 그럼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거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 12%예요. 얘는 8%예요. 네 번째부터는 다 12%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지금 만약에 집이 두 채, 세 번째 집을 살 때는 그 전에 같으면 5억짜리 집 사면 1%만 내면 되는데 지금 몇 프로? 12%를 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쉽게 취득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나는 집을 이제 A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제 그 이사를 가려고 하면 집을 먼저 사고 팔아요? 아니면 팔고 구해요? 사고 팔아야죠. 당연히 사고 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B주택을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주택을 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때 이게 일시적인 2주택으로 비과세를 해주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집을 없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하나인 경우에 1세대 1주택이면 양도가액이 9억이 안 되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거 물론 이제 2년 이상 보유해야 되지만 나는 이사 가려고 이거 집 사는 경우에는 2주택 이거 팔 당시엔 집이 두 개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비과세 해줍니다. 근데 취득세 때도 똑같이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 집 하나 있네. 집 또 있네. 넌 두 번째 집이니까 8%. 뭔 소리야, 나 이거 팔 건데. 이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에는 이때는 중과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양도세를 배우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냥 봐도 알겠죠? 양도세 때 이렇게 혜택을 주니까 취득세 때도 두 번째 집이긴 하지만 종전주택 팔 거라고 하면 8% 안 매기고 그냥 1에서 3% 매기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법인이에요, 법인. 자, 이때 법인에 대해서는 얘는 주택수에 따지지 않고 무조건 12% 매깁니다. 이 사람들아,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사는 거지 법인이 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니? 넌 분명히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12% 매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죠? 자, 세 번째. 야,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내가 지금 집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세 번째 집을 살려고 하니까 이건 12% 너무 좀 과한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하나를 아들한테 증여를 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집이 되니까 좀 싸지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막아놨어요. 자, 혹시라도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자,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증여로 취득을 하면 이것도 12% 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아들한테 주지도 못해요. 아들한테 내가 집이 세 개였는데 하나 주게 되면은 아들이 취득세를 12% 내야 되는 겁니다. 아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외사항을 하나 뒀어요.
저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응? 내가 집이 여러 개 있으면서 아들한테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집 하나인데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아들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거 먹이는 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렇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주는 사람이 1세대 1주택. 주는 사람이. 자, 1세대 1주택으로서 혹시라도 직계 좀비 속이나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그냥 일반 증여로 와서 3.5%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주택의 유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예요. 근데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죠. 그렇죠? 너무 복잡한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라 지금 오늘 다 외워봤어 이미. 저게 내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다 외우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개만 설명드리고도 할게요.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요게 보시면 지금 저렇게 이제 우리 아까 지금 뭐 2.3, 2.8, 3.0 이것도 1,000분의 23, 1,000분의 28 이렇게 나왔죠. 요것도 이제 8%, 12%도 1,000분의 뭐 80, 1,000분의 120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얘 볼게요. 먼저 8%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반적인 우리 표준 세율이 있을 거 아니냐. 우리 유상 취득의 표준 세율은 몇 프로였어요? 유상 취득, 일반적인 유상 취득. 4%, 그렇죠? 농지는 3%, 그다음 나머지는 4%죠.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도 농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준 세율 4%예요. 1에서 3 적용해 주는 거는 혜택을 줬던 거고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이었다라고 하면 4%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 2%에 4배를 더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참 보세요. 4%에 2%에 4배 하면 얼마입니까? 2% 4배. 2, 4, 8. 그렇죠? 자, 8에 4 더하면 얼마? 네, 12%.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12%는요? 아, 이게 아니지. 잠깐만. 왜 가만히 계세요? 맞지? 아, 그렇지. 자, 죄송해요. 12%. 자, 그 다음에 표준세율에다가 자, 여기는 자, 2% 곱하기 2. 자, 이러면 몇 프로입니까? 8%. 됐죠? 자, 요 나중에 이따 책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12%나 8%를 법령에 나오는 거는 표준 세율에 2%의 4배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표준 세율에다가 2%의 2배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8%, 12%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지문에 이렇게 나왔을 때 아, 저게 8%를 말하는 거구나. 저게 12%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1년 내내 나올 거니까 요거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또 2%라고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는 좀 보세요. 예,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나와요. 이게 왜 중과 기준 세율이냐면 2%, 4배 중과 2배 중과 있기 때문에 그래요. 4배 중과 2배 중과. 그래서 표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에 4배를 더한 세율, 표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에 2배를 더한 세율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할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책으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77 거기에 그래서 주택에 대한 거 볼게요. 주거용 주택 477 표에 보시면 니은 주거용 주택 나와 있죠.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분의 10. 취득가액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분의 얼마인데 구간 내 차등세율을 적용을 한다.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취득가액이 9억 원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1,000분의 3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플러스는 요거는 지금 봐서는 무조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자, 얼른 넘어가시면 480페이지 넘어가요. 480. 자, 우리 480에 보시면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유상승계 취득이에요. 유상승계 취득.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의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에 중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요게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요게 시행된 거는 8월 10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래서 옛날 거는 해당하지 않고 지금은 무조건 해당되겠죠. 자, 법인이 유상 취득한 주택 볼게요. 자, 우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몇 프로입니까? 여기 그러면 주택 12%죠. 12%인데 법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표준세율 1,000분의 40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인 1,000분 20에 4배를 더한 세율, 즉 1,000분의 120이다 이 얘기예요. 야, 근데 나중에 그 시험 봤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12%인지 8%인지 딱딱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연습하시게 되면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옆쪽에 481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위에 A 볼게요. 개인이 취득할 때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주택을 취득한다. 아,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주택을 취득하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겠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주택을 취득해서 몇 번째 주택이 된 겁니까? 2주택, 그렇죠? 일시적인 2주택 말고. 자, 그럼 8%겠죠. 표준 세율 1,000분의 40에 중과 기준 세율인 1,000분의 20에 대해 2배를 더한다. 그럼 8%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 C, D도 한번 조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용어의 정리, 우리 일시적인 주택 좀 보겠습니다. 일시적인 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내에 1주택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상식으로 이제 아마 많이 관심들 많을 겁니다. 옛날에 집이 있고 새로운 이사갈 집을 산 다음에는 몇 년 내에 팔아야 돼요? 3년 내에 팔아야 돼, 3년 내에. 근데 얘도 조정대상 지역, 얘도 조정대상 지역이면 1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양도세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가지예요. 요거는. 자, 마지막 우리 480페이지의 용어 정리 볼게요.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하는 게 뭐다? 1,000분의 20. 그렇죠? 2%를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합니다. 480페이지. 됐어요? 됐습니다. 자, 요겁니다. 자, 오늘 배운 것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5가지 세금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취득,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고, 그리고 종부세하고 양도세는 국세예요. 국세는 물건 소재지에서 관할합니까? 주소지에서 관할합니까? 주소지. 지방세는 어디에서? 물건 소재지. 그렇죠? 자, 재산세는 신고한다, 고지서다. 고지서. 종부세는 신고한다, 고지서다. 고지서. 그렇죠. 양도세는요? 신고한다. 고지를 아시고 계셔야 되고. 우리 취득세라고 하는 건 지방세 중에서도 특광도, 도구, 시군구 어디입니까? 특광도세예요. 그럼 서울시청 가서 신고해요? 그거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시군구에 징수 위임했습니다. 1년에 2건 이상 취득해도 자, 합쳐 신고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세라고 말을 했었죠. 자, 취득일로부터 며칠 내에 신고합니까? 60일, 90일 내에 신고합니다. 자, 그러면 과세 대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토지,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 그 다음에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와 같은 준부동산. 이때 기계는 제조기계를 말해요? 건설기계를 말해요? 건설기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권리 중에 4가지 뭐 있었죠? 무슨 광호에? 양식광호에 양식업권,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 그리고 임목이 이제 여기에 속합니다. 자, 취득의 종류에는 우리 4가지가 있었어요. 유상취득, 무상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 4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혼 시의 위자료, 자,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유상. 내가 위자료로 받아온 건물은 유상입니다. 재산분할은요? 무상이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간주 취득 중에 우리 4가지가 있었는데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그다음에 차량 종류 변경, 과점 주지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시기는 왜 중요했다? 시기는 아니요. 시기는 이제 언제까지 신고할 건지가 중요했었습니다. 일반적인 유상만 보시면 잔금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개인 간의 거래는 잔금일 중에 어떤 잔금일이었습니까?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 계약서에 잔금일이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한 날. 그렇죠. 사실상 잔금일 쓰는 거래가 5가지가 있었는데 뭐 있었죠? 국, 수, 공, 판, 장. 하지만 판결문 중에서 이런 건 판결문으로 안 봅니다라고 했던 거.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율이었는데 세율 아까. 자, 요거 이쪽에 지웠으니까 좀 볼게요.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몇 프로였죠? 자, 다시 농지를 상속받으면 몇 프로? 2.3. 농지를 돈 주고 사면 3%. 그렇죠. 원시 취득 몇 프로? 2.8. 증여 취득은요? 3.5. 그걸 일단 외우셔야 되고. 주택에 대한 절대로 모르겠어요. 유상 취득만 이거지 주택을 상속받았던가 원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에서 3%를 적용을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 내 집을 샀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냐에 따라서 세율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때 1주택, 2주택, 3주택 여부는 세대 단위별로 카운팅을 합니다. 그리고 8%다 12%다라고 하는 걸 표시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인 2%의 4배를 더한 세율,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인 2%의 2배를 더한 세율을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고,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에는 이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1에서 3 적용해주고요. 법인은 무조건 12%.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3억 원 넘는 집을 증여 취득하면 이때 12%지만
받는 내가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주는 아버지가 집 하나인 거예요. 이거를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고 3.5를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오늘 배웠던 게 여기까지예요. 자, 요거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